마을 어귀 낡았지만 정갈한 담벼락 너머로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는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감나무가 가지를 뻗어 서늘한 그늘을 만들었고, 처마 밑에는 할머니가 직접 엮어 단 하얀 찔레꽃순이 바람에 마르며 향긋한 내음을 풍겼어요. 이곳은 시간마저 한 템포 쉬어가는 듯한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지요.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늠름한 자태의 진돗개 한 마리와 볕 좋은 툇마루에서 낮잠 자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새침한 고양이 한 마리가 바로 그들이에요. 둘은 주인인 할머니를 닮아 온순했고 서로를 경계하기보다는 무심한 듯 곁을 내주며 기묘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던 어느 날, 이 평화로운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진돗개와 고양이가 몇 시간 차이를 두고 새 생명을 품에 안은 것이에요. 진돗개는 볕이 잘 드는 툇마루 아래 자신이 파놓은 아늑한 흙바닥에 자리를 잡고 하얗고 포동포동한 강아지 3마리를 낳았습니다. 한편 경계심 많은 고양이는 할머니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다락방의 낡은 옷 상자 속에 둥지를 틀고 앙증맞은 아기 고양이 2마리를 세상에 내놓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분주하게 툇마루와 다락방을 오가며 어미들이 먹을 미역국을 정성껏 끓여내는 할머니의 손길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복덩이들이 쌍으로 들어왔구나. 고생했다. 아주 고생했어. 할머니는 힘겹게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연신 기특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새 생명들의 울음소리로 집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꼬물거리며 어미의 품을 파고드는 새끼들을 한참이고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할머니의 눈길을 사로잡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새끼 중 가장 튼실하고 의젓해 보이는 수컷 강아지와 고양이 새끼 중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장 먼저 눈을 맞추던 작은 암컷 고양이였죠. 할머니는 며칠을 고심한 끝에 이 두 녀석에게 특별한 이름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아지에게는 이 나라가 부디 흥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흥국이라는 듬직한 이름을, 작은 고양이에게는 그저 부르기만 해도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뚜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흥국아, 뚜비야. 이 할미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 속에는 두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흥국이와 뚜비의 세상은 할머니의 사랑과 어미의 온기, 그리고 고요한 시골집의 평화로움 속에서 완벽하게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는 때로 너무나 잔인한 속도로 흘러가는 법이지요.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흥국이와 뚜비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불길한 그림자가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늠름하던 어미 진돗개가 식음을 전폐하고 구석에 웅크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새끼들이 젖을 찾아 파고들어도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어요. 새침하던 어미 고양이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털은 푸석해졌고 얕고 거친 기침을 간헐적으로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출산 후유증이려니 며칠 쉬면 나아지겠거니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얻어들은 민간요법에 따라 닭을 푹 고아 살을 발라 먹여도 보고 기력에 좋다는 약초를 달여 그 물을 먹여보기도 했지만 두 어미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깊어진 할머니의 밤은 길어졌습니다. 어미들의 기력이 쇠하자 젖이 부족해진 흥국이와 뚜비는 밤새 배고픔에 낑낑거리며 울어댔어요.
그 울음소리는 할머니의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할머니는 축 늘어져 색색거리는 숨만 내쉬는 두 어미와 그 곁에서 온기를 찾아 필사적으로 파고드는 새끼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어미의 등과 그에 비해 너무나 작고 연약한 새끼들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할머니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새끼들이 어미를 잃게 둘 수는 없었어요. 수십 년간 짐승을 거둬왔던 할머니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몸살이 아니라는 것을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읍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로 한 것이에요. 시골 마을에서 읍내까지는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아픈 짐승 둘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밤새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은 할머니는 동이 트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고양이를 담을 튼튼한 상자를 찾아 바람이 들지 않도록 낡은 수건으로 틈을 메웠고 진돗개를 위해서는 두툼한 담요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큰맘 먹어야 한 번 탈 수 있었던 택시를 부르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콜센터 직원의 기계적인 목소리에 할머니는 떨리는 음성으로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간신히 설명했습니다. 예, 동물병원 좀 가려고요. 짐승들이 많이 아파서요. 그 한마디에 지난밤의 고뇌와 앞으로의 걱정이 모두 실려있는 듯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할머니는 새근새근 잠든 흥국이와 뚜비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들아. 할미가 너희 엄마들 꼭 낫게 해서 데려올게. 꼼짝 말고 집 잘 지키고 있거라. 그것이 흥국이와 뚜비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마지막 온기이자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노란 택시 한 대가 할머니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어미 진돗개를 부축해 뒷좌석에 태우고 고양이가 든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힘들어 보이는 할머니와 앓는 짐승들을 힐끗 보았지만 별다른 말 없이 묵묵히 시동을 걸었어요. 그날따라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마을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벗어나 읍내로 향하는 2차선 국도에 접어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유행이 한참 지난 트로트가 구성지게 흘러나왔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곁에서 들려오는 두 어미의 거친 숨소리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도착하게만 해달라고 할머니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질주해 오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은 통제 불능 상태로 택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무언가 소리치며 핸들을 꺾을 새도 없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굉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쇠가 찌그러지고 유리가 박살나는 파열음, 그리고 아주 짧은 비명.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평화롭던 시골집을 떠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할머니와 마음씨 좋은 택시기사,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섰던 두 어미의 시간은 국도 위에서 비극적으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할머니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흥국이와 뚜비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 두 생명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할머니와 어미들이 차갑고 일그러진 쇳덩이 속에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 작은 생명들은 알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끔찍한 사고 현장의 흔적을 씻어내리고 있었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진 흥국이와 뚜비의 가슴에 새겨질 거대한 슬픔의 시작까지는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는 어미의 젖을 찾는 새끼들의 희미한 낑낑거림만이 텅 빈 공간을 간간히 채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두 생명에게 익숙했던 온기와 향기는 모두 사라지고 차갑고 낯선 세상의 맨 얼굴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침묵에 잠식된 텅 빈 상자와도 같았어요.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흥국이와 뚜비에게 세상의 시간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젖냄새가 풍겨오는 간격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간격은 무한히 늘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영원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그저 깊은 잠에 빠진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미의 품은 언제나 따뜻했기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일은 종종 있었으니까요. 흥국이는 제 형제들과 몸을 부비며 어미가 돌아와 혀로 하차주며 잠을 깨워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뚜비 역시 다락방 상자 안에서 제 형제와 웅크린 채 어미가 맛있는 젖을 물려주러 올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믿음은 서서히 좀먹어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배고픔이라는 원초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듯한 텅 빈 감각은 생전 처음 겪는 것이었어요. 그 고통은 낑낑거림이 되고 낑낑거림은 이내 절박한 울음소리가 되어 텅 빈 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 응답하는 다정한 목소리도 따뜻한 젖을 내어주는 부드러운 가슴도 없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이 들고 깨어나면 다시 배고픔에 울부짖는 고통스러운 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것은 추위였습니다. 어미와 형제들의 체온이 사라진 자리는 시멘트 바닥의 냉기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흥국이는 본능적으로 온기를 찾아 기어다녔지만 집 안 어디에도 어미의 품처럼 따뜻한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흥국이는 툇마루 아래 흙바닥을 떠나 할머니의 희미한 채취가 남아있는 낡은 방석 위로 올라가 몸을 웅크렸어요. 뚜비 역시 제 형제가 추위에 떨다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는 공포에 질려 상자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에서 가장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곳, 흥국이가 웅크리고 있는 바로 그 방석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냄새와 생김새. 하지만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종의 다름은 무의미했습니다. 흥국이는 제 영역으로 들어온 작은 침입자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대신 가만히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뚜비는 흥국이의 부드럽고 따뜻한 솜털에 제 작은 몸을 비비며 파고들었어요. 흥국이는 그런 뚜비의 등을 하차주었습니다. 어미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그 어설픈 할금질에 뚜비는 잠시나마 안정을 찾고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와 고양이 두 종의 어린 생명은 세상에 내던져진 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밤 둘은 서로의 미약한 심장 박동 소리를 자장가 삼아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대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슬픈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절망의 시간이 흐르던 이튿날 밤,
그 정적을 깨는 낯선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끼익 하고 녹슨 대문이 열리는 소리. 그 소리는 할머니가 나갈 때 들리던 정겨운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억지로 비트는 듯한 폭력적이고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흥국이는 반사적으로 방석 뒤로 몸을 숨겼고 뚜비는 흥국이의 등 뒤로 파고들어 납작 엎드렸습니다. 잠시 후 두 남자의 거친 목소리와 함께 육중한 발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그들의 몸에서는 역한 알코올 냄새와 땀에 전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는 할머니의 집을 채우고 있던 마른 찔레꽃 향기와 구수한 흙냄새를 단번에 집어삼키는 듯한 이질적인 것이었어요. 빌어먹을 영감탱이 혼자 사는 집이라더니 쥐뿔도 없잖아. 신경질적인 목소리와 함께 장롱문이 거칠게 열리고 서랍이 쏟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내는 모든 소음은 흥국이와 뚜비에게 거대한 망치가 되어 심장을 내리치는 듯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챙겨가. 고물상에 넘기면 푼돈이라도 되겠지. 남자 중 하나가 할머니가 아끼던 녹그릇 몇 개를 챙겨들었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다른 남자의 눈에 방석 뒤에 숨어 덜덜 떨고 있는 흥국이와 뚜비가 들어왔습니다. 어쭈, 이런 게 있었네. 갖다 팔면 돈 좀 되려나? 남자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흥국이의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난폭하고 차가운 손길에 흥국이는 자지러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깽, 깽깽. 그 소리에 놀란 뚜비 역시 날카롭게 하악질을 하며 남자의 손을 핥히려 했지만 작은 몸짓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어요. 에이, 귀찮게 구네. 그냥 갖다 버려. 어차피 굶어 죽게 생겼구만. 다른 남자가 재촉하자 흥국이를 움켜쥐었던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그들을 낡고 더러운 자루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습니다. 자루의 입구가 묶이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숨막히는 어둠과 먼지 냄새,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가며 이리저리 부딪히는 충격 속에서 둘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이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영원히 할머니와 어미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이 작은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흔들림이 멈추고 자루가 거칠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비웃음 섞인 목소리와 함께 남자들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자루에 묶인 매듭 사이로 축축하고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흥국이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비비고 발버둥 쳐서 간신히 자루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푹신한 방석도 익숙한 냄새도 없는 완벽한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축축한 흙과 썩은 나뭇잎 냄새가 올라왔고 사방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풀벌레의 소리와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개에 낀 달빛 아래로 보이는 것은 끝없이 이어진 듯한 나무들의 검은 실루엣뿐이었어요. 그들은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버려진 것입니다. 흥국이는 서둘러 아직 자루 안에 있는 뚜비를 꺼내기 위해 자루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뚜비가 작은 머리를 내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연자실한 눈으로 흥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집도 기다릴 가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들이 그들을 포위하듯 다가왔습니다. 굶주림에 예민해진 들고양이 무리였어요. 그들은 갓난 새끼들의 몸에서 나는 젖비린내를 맡고 접근한 것입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대한 얼룩 고양이가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리고
목덜미 털을 곤두세운 채 낮고 위협적인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압도적인 살기에 뚜비는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흥국이가 뚜비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제 몸집보다 몇 배는 더 큰 상대를 향해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버티고 섰어요. 그리고는 이제껏 내본 적 없는 가장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멍.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어미를 찾는 연약한 낑낑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내 뒤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살아있는 생명의 포효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의 들고양이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흥국이는 뚜비의 목덜미를 가볍게 물어 질질 끌다시피 하며 반대편 덤불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몸이 긁히는 고통도 잊은 채 둘은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바위 틈에 다다라서야 흥국이는 뚜비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뚜비는 자신을 구해준 흥국이의 얼굴을 젖은 혀로 하차주었습니다. 고맙다는, 이제 너밖에 없다는 수만 가지 의미가 담긴 몸짓이었어요. 그렇게 비극과 공포 속에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위대한 우정은 그 첫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야산에서의 생존은 그야말로 처절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와 정체 모를 짐승들의 위협과 싸워야 했고, 낮에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시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의 기억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당장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절실했습니다. 생존이라는 지상 최대의 과제 앞에서 흥국이와 뚜비의 협업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흥국이의 타고난 진돗개 혈통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후각은 상상 이상으로 발달해 있었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또한 탁월했습니다. 흥국이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냄새를 분석하여 먹을 것이 있을 만한 곳과 피해야 할 위험한 곳을 본능적으로 구분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흥국이는 바람에 실려오는 희미하지만 아주 자극적인 냄새를 맡았습니다. 온갖 음식이 뒤섞인 듯한 그 냄새는 둘을 민가 근처의 한 식당 뒤편으로 이끌었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녹색 플라스틱 통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서 바로 그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둘에게 그곳은 발견의 기쁨과 동시에 새로운 시련을 안겨주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이미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덩치 큰 들개와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쟁터였기 때문이에요. 흥국이와 뚜비가 나타나자 목줄이 끊어진 채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황구 한 마리가 즉각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위협적인 낮은 소리에 뚜비는 흥국이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전의 경험으로 흥국이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상황을 살피더니 뚜비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쪽으로. 그리고는 자신은 일부러 황구의 시선을 끌기 위해 큰 소리로 짖으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황구가 흥국이의 도발에 넘어가 그를 쫓아가는 사이 뚜비는 바람처럼 날쌔게 움직였습니다. 작은 몸을 이용해 다른 고양이들의 눈을 피해 쓰레기통 뒤편으로 파고들었고 마침 조금 열려있던 뚜껑 틈으로 머리를 들이미는데 성공했어요. 안은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썩은 음식물의 악취와 날벌레들이 들끓었지만 그 속에는 뼈다귀, 먹다 남은 생선, 퉁퉁 부른 밥알 등 귀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뚜비는 그 중에서 가장 살점이 많이 붙어있는 닭뼈 하나를 입에 무는데
성공하고는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흥국이는 황구를 따돌리기 위해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좁은 담벼락 사이를 빠져나가고 쌓아놓은 연탄 더미 위를 뛰어넘으며 영리하게 도망쳤어요. 마침내 약속된 장소에서 뚜비와 다시 만났을 때 둘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전한 아지트로 돌아와 첫 공동 사냥의 전리품인 닭뼈를 나눠 먹었습니다. 뼈에 붙은 작은 살점과 골수를 하차 먹으며 둘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배부름이라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기쁨이자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져다준 달콤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오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더니 이내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찬 비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은 거대한 물보라에 휩싸였고 빗줄기는 사정없이 여린 몸을 때렸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던 흥국이의 눈에 인근 재개발 공사장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노란색 플라스틱 안전모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동굴처럼 보였던 그곳으로 흥국이는 뚜비를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뚜비가 안전모 안으로 몸을 웅크리자 흥국이는 자신의 몸으로 좁은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세차게 들이치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는 한치의 미동도 없이 뚜비를 위한 방패가 되어주었어요. 흠뻑 젖은 털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뚜비의 안전한 온기가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잠시 후 공사장 한밭집에서 나오던 무뚝뚝한 인부 한 명이 그 기묘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제 몸으로 고양이를 위해 비를 막아주고 있는 모습. 험한 공사판에서 평생을 살아온 남자의 거친 마음 한구석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먹으려던 찐빵을 반으로 쪼개 그중 더 큰 덩어리를 안전모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헛기침 한 번과 함께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비가 그친 뒤 흥국이와 뚜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달콤하고 따뜻한 찐빵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대한 공포와 불신만이 가득했던 마음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늘 위기의 그림자를 동반하는 법이었습니다. 연이은 굶주림과 비위생적인 환경 탓이었을까요? 어느 날 밤 뚜비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뚜비는 평소 좋아하던 흥국이의 할금질에도 반응 없이 그저 가쁘고 불규칙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눈은 흐리게 풀려 있었고 작은 몸은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렸어요. 흥국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뚜비의 주위를 애타게 맴돌며 낑낑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할머니의 집에서 어미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행동이 본능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흥국이는 어둠 속을 헤매 근처 웅덩이에 고인 차가운 빗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혀에 물을 듬뿍 적셔 뚜비에게 달려와 뜨거운 이마와 등을 정성껏 하차주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을 조금이라도 낮춰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어요. 한 번, 두 번, 수십 번을 왕복하며 물을 날랐습니다. 밤이 깊어져 기온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기 위해 뚜비의 몸을 제 품에 꼭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흥국이의 필사적인 간호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다음 날 동이틀 무렵 기적처럼 뚜비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뚜비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밤새 자신을 지켜준 흥국이의 코에 자신의 코를 가만히 비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돌아온 그 순간 둘은
이미 단순한 동맹이나 친구를 넘어 서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운명 공동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생존의 법칙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흥국이와 뚜비의 활동 반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야산과 민가 뒤편을 전전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먹이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둘은 본능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음식이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 다다른 곳은 바로 온갖 소음과 냄새, 인파로 들끓는 거대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였어요. 흥국이와 뚜비에게 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의 발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들처럼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었고 그 사이를 온갖 종류의 수레와 자전거가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녔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오는 귀청이 터질 듯한 노랫소리, 생선 가게에서 풍기는 진한 비린내, 정육점의 고기 냄새, 튀김 가게의 고소한 기름 냄새, 과일 가게의 달콤한 향기가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흥국이는 극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뚜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뚜비가 자신의 곁을 벗어나지 않도록 살폈어요. 하지만 뚜비에게 이 혼돈의 공간은 한편으로 거대한 놀이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펄럭이는 망국기, 반짝이는 비닐봉지, 좌판 밑을 빠르게 기어가는 벌레 등 모든 것이 작고 어린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떡집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에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밀려드는 인파에 휩쓸려 흥국이와 뚜비는 순식간에 서로를 놓치고 말았어요. 뒤늦게 뚜비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흥국이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는 아주 끔찍한 상실의 감각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흥국이는 이성을 잃고 뚜비를 찾아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멍멍. 그 울음소리는 애처로웠지만 시장의 소음에 묻혀 희미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한편 홀로 남겨진 뚜비 역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수 있는 흥국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보이는 것은 자신을 향해 무심하게 다가오는 거대한 사람들의 다리뿐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발에 밟힐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긴 뚜비는 겁에 질려 한 상점의 좌판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야옹, 야옹. 제발 누가 나 좀 찾아달라고, 흥국이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울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 기적처럼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애타게 찾는 흥국이의 짖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도로 건너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뚜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좌판 밑에서 뛰쳐나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작은 뚜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공포스러운 곳에서 벗어나 유일한 가족인 흥국이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뚜비가 도로의 절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띠띠빵빵.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함께 골목길에서 쏜살같이 튀어나온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뚜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고 지나갔습니다. 깽!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뚜비의 작은 몸이 붕 떠올랐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힘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뒷다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끔찍한 고통.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붉게 물드는 것 같았어요.
오토바이를 몰던 청년은 백미러로 쓰러진 고양이를 힐끗 보더니 재수없게 라는 욕설을 나직이 뱉고는 매정하게 속력을 높여 사라져버렸습니다. 뚜비는 부서진 몸의 고통과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절망감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아스팔트의 차가운 감촉과 제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냄새가 마지막 감각이었습니다. 뚜비의 날카로운 비명은 흥국이의 귀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흥국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냄새와 소리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려간 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뚜비가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붉은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어요. 흥국이는 넋이 나간 채 뚜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아슬아슬하게 그를 비켜갔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뚜비의 얼굴에 코를 대고 핥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제발 눈 좀 떠봐, 뚜비야. 그의 마음속 절규는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뚜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머리로 밀어보았지만 뚜비는 축 늘어진 인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다리는 힘없이 끌려왔고 그럴 때마다 뚜비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희미하게 내뱉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뚜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흥국이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들이 오가는 위험한 도로 한복판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뚜비의 몸을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눈앞에 작은 생명이 사라져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흥국이는 그저 고통에 떠는 작은 친구의 곁을 지키며 밤새 애처롭게 낑낑거릴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의 밤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시간은 의미를 잃고 세상은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과 젖은 노면을 가르는 타이어 소리로만 존재했습니다. 흥국이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드는 것은 곧 곁에 있는 작은 생명의 온기를 놓치는 것이었고 그것은 패배이자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뚜비의 몸은 시간이 흐를수록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것은 상태가 좋아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절망적인 징후였습니다. 흥국이는 필사적으로 뚜비의 몸을 하찼습니다. 꺾인 뒷다리의 상처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닦고 차갑게 굳어가는 발을 핥고 미동도 없는 얼굴을 하치며 자신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주려 애썼습니다. 뚜비의 몸에서는 낯설고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처럼 서늘한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냄새는 흥국이의 온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공포심을 극대화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던 가게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시장은 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비추는 것은 멀리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뿐이었습니다. 어둠은 위안이 아니라 더 큰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어둠을 틈타 영역을 살피러 나온 거대한 길고양이들이나 굶주린 들개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흥국이는 뚜비를 자신의 몸 아래로 최대한 끌어당겨 숨기고는 사방을 향해 쉴 새 없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제발 오지 마라.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의 낮은 경고음은 어둠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집, 푹신한 방석 위에서 어미의 젖을 빨던 기억.
어미는 늘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새끼들을 완벽하게 감싸 외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안전했던 세계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아득한 신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켜주던 존재는 사라지고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지켜야만 하는 운명. 흥국이는 제 등 뒤에서 희미하게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의 무게를 느끼며 생애 처음으로 압도적인 책임감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잿빛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과 안개가 뒤섞여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시장의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고 세상은 다시 소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도로 한복판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고 무엇보다 뚜비의 상태가 위중하여 당장이라도 조치가 필요했어요. 흥국이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그는 먼저 뚜비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보려 했습니다. 뚜비의 목덜미를 어미가 하듯 가볍게 물고 끌어보려 했지만 뚜비의 몸은 축 늘어져 끌려올 때마다 부러진 다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긁히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흥국이는 차마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상인이 버린 튼튼한 골판지, 상자 조각이 들어왔습니다. 저 위에 뚜비를 올리면 썰매처럼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흥국이는 판지를 물어와 뚜비의 옆에 놓고 머리로 뚜비를 밀어 판지 위로 올려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뚜비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꾸만 옆으로 굴러떨어졌고 그럴 때마다 상처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흥국이는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대로 뚜비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일까? 절망감이 흥국이의 온몸을 짓누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또 다른 기억의 파편. 그것은 흥국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미 진돗개가 새끼들을 돌보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미는 가끔씩 아직 걷지 못하는 새끼들을 입으로 물어 옮기기도 했지만 장난기가 발동한 가장 큰 새끼가 제 등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귀찮다는 듯 내버려 두곤 했습니다. 그 새끼는 어미의 등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무척이나 안정감을 느끼는 듯 보였어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흥국이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고 기이하며 세상에 그 어떤 짐승도 하지 않을 법한 생각.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남은 단 하나의 가능성. 내가 뚜비를 업고 가면 어떨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흥국이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뚜비의 바로 앞에 다가가 앞다리를 구부리고 최대한 몸을 낮추었습니다. 마치 절을 하듯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자신의 등을 뚜비에게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뚜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올라와. 내 등 위로 올라와. 처음에는 뚜비도 흥국이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서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흥국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몸을 낮춘 채 코로 뚜비의 앞발을 툭툭 건드리며 자신의 등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했습니다. 그 끈질긴 재촉과 눈빛 속에서 뚜비는 마침내 흥국이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뚜비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성한 앞발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부러진 뒷다리에서 터져나오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뚜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뼘, 또 한 뼘.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뚜비는 필사적으로 흥국이의 등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뚜비의 앞발이 흥국이의 어깨에 닿았을 때 둘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흥국이는 뚜비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뚜비는 흥국이의 목을 앞발로 감싸 안고 최대한 몸을 밀착시켜 흔들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마침내 뚜비가 자세를 잡자 흥국이는 온몸의 근육에 힘을 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무게가 등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자신의 몸무게에 뚜비의 무게까지 더해지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흥국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넘어지면 뚜비가 더 크게 다칠 것이고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몇 번의 비틀거림 끝에 흥국이는 마침내 네 다리로 땅을 굳건히 딛고 서는데 성공했습니다. 등에 단단히 밀착된 뚜비의 작은 심장박동이 그의 등 전체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을 떼어야 했습니다. 흥국이는 조심스럽게 앞발을 들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틀. 세상이 기우뚱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곧바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또 한 걸음. 조금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프고 힘들고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등에 업힌 작은 생명의 온기와 무게가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고양이를 업고 가는 강아지. 세상의 어떤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하고도 위대한 여정이 그렇게 시장의 소음 속에서 비틀거리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걔가 고양이를 업고 다녀.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치자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쏠렸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하다며 손가락질하며 따라왔고 몇몇 젊은이들은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쯧쯧 딱하기도 해라. 저 고양이 다리가 아픈가 보네. 한 할머니는 혀를 차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불결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길을 비켜주거나 저리 썩 꺼져 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호기심, 동정, 무관심, 혐오. 수많은 인간의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흥국이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뚜비가 쉴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그는 묵묵히 그러나 단호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가르며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시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상처 입은 두 영혼을 태운 하나의 기적이 위태로운 걸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벗어난 흥국이와 뚜비의 여정은 정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안식처가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흥국이는 그저 본능의 의지에 최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시의 뒷골목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뚜비를 업은 채 걷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역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깨와 등 근육은 끊어질 듯 아파왔고 작은 돌부리에만 걸려도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하기를 수차례 반복했어요. 뚜비 역시 흔들리는 흥국이의 등 위에서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충격이 부러진 다리에 그대로 전해져 올 때마다 뚜비는 비명 대신 흥국이의 목을 더욱 세게 끌어안는 것으로 고통을 삼켰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둘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흥국이의 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코에 아주 맛있는 냄새가 닿았습니다. 고소한 멸치 육수 냄새와 달콤한 떡볶이 소스 냄새.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허름한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흥국이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에 분식집 옆 담벼락 그늘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 뚜비를 등에서 내려주었습니다. 뚜비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신을 위해 고생한 흥국이의 얼굴을 정성껏 하차주었어요. 둘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분식집의 낡은 문이 열리며 단발머리 여중생 한 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있는 기묘한 한 쌍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듯한 고양이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강아지, 그리고 강아지의 등에는 고양이를 업었던 흔적인 듯 털이 눌려 있고 희미한 핏자국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와 그 곁을 애처롭게 지키는 강아지의 모습에서 민서는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모님 몰래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컵과 소시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들 앞에 내려놓았어요. 아가, 많이 아프니? 이거라도 먹어. 경계심 가득하던 흥국이는 소녀의 목소리와 눈빛에 어떤 위협도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따뜻한 음식의 유혹은 강렬했습니다. 흥국이는 먼저 뚜비가 국물을 핥을 수 있도록 그릇을 밀어주고는 자신도 허겁지겁 소시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곳은 둘의 임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민서는 매일 부모님의 눈을 피해 학교 가기 전과 후에 음식을 챙겨다 주었고 때로는 작은 상처에 바를 연고를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둘은 낯선 도시에서 처음으로 경계심을 풀고 짧은 평화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민서라는 작은 천사가 지켜주는 아주 연약하고도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민서의 수상한 행동은 분식집 주인인 아버지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늘 신경이 곤두서 있던 아버지는 가게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더러운 개와 고양이가 손님을 내쫓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서가 여느 때처럼 음식을 챙겨주던 현장을 목격한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치우지 못해. 아버지는 민서의 손에 들린 그릇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자 흥국이와 뚜비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빠 안 돼. 얘네 아프단 말이야. 민서가 울며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에서 물통을 들고 나오더니 차가운 물을 인정사정 없이 그들에게 끼얹었습니다. 썩 꺼져. 다신 눈에 띄지 마.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흥국이와 뚜비는 혼비백산했습니다. 흥국이는 본능적으로 뚜비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지만 차가운 물은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몸을 적셨습니다. 아버지의 서슬 퍼런 고함과 민서의 절규 어린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흥국이는 다시 뚜비를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상처만 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흠뻑 젖은 몸으로 비틀거리며 멀어져 가는 둘의 뒷모습을 민서는 차마 더 따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이나마 기댔던 온기는 그렇게 한순간에 차가운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쫓겨난 둘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배신감과 서러움,
그리고 다시 시작된 굶주림과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설상가상으로 잔뜩 찌푸려 있던 하늘에서는 기어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져 앞을 제대로 보기 힘들 정도의 폭우로 변했습니다. 흥국이는 뚜비가 비에 젖지 않도록 더욱 몸을 웅크렸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도시의 모든 것이 그들을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처마 밑에 잠시 비를 피하려 해도 사람들의 냉대 어린 시선에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흥국이는 필사적으로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재개발을 앞두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린 낡은 주택가 골목에 버려진 커다란 가전제품 박스였습니다. 흥국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가 뚜비를 내려놓고 박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따라 들어갔어요. 골판지 상자는 세찬 비바람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차가운 빗줄기를 직접 맞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폭우는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번쩍 하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섬광이 쏟아질 때마다 낡은 골판지 상자 안이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뒤이어 우르릉, 쾅 하고 땅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이 터져 나올 때마다 뚜비는 공포에 질려 흥국이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흥국이 역시 두려웠지만 그는 뚜비를 안심시키려는 듯 낑낑거리는 뚜비의 얼굴을 연신 하차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빗물은 골판지 상자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툭툭 떨어지던 물방울이 이내 줄줄 새어 들어왔고 급기야 비에 젖어 약해진 상자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마저 재구시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흥국이는 무너진 상자 틈으로 들이치는 비바람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며 덜덜 떠는 뚜비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두려움에 흘리는 눈물과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뒤섞여 둘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 길고 긴 밤이 과연 끝이 날까? 내일 아침에는 다시 떠오를까?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둘은 그저 서로의 심장 소리에만 의지한 채 기나긴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아침은 처참했습니다. 흥국이와 뚜비가 밤새 의지했던 골판지 상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몸은 한기를 이기지 못해 덜덜 떨렸고 굶주림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뚜비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상처는 덧나 퉁퉁 부어올랐고 몸에서는 다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흥국이는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 뚜비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뚜비를 등에 업고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시 전체가 폭풍우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길 위의 작은 생명들이 겪는 고통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운명을 또 한 번 뒤바꿀 사건의 실마리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청 민원 담당과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것이에요. 여보세요, 거기 시청이죠? 며칠째 다리 다친 고양이를 업고 돌아다니는 개가 있는데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어떻게 좀 조치해 줄 수 없나요?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분식집 소녀 민서였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즉시 유기동물 보호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보호소의 베테랑 직원인 김 씨에게 배정되었어요. 김 씨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때로는 안락사를 집행하기도 하면서
동물에 대한 연민과 직업적인 냉정함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법을 터득한 인물이었죠. 그는 출동 차량에 포획틀과 그물망을 챙겨 실으며 무덤덤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진돗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부상당한 고양이를 업고 배회함. 흔한 민원은 아니었지만 그의 흥미를 끌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들은 그저 보호 조치가 필요한 개체 1과 개체 2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둘을 안전하게 포획하여 보호소로 데려오는 것. 그리고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하거나 혹은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것이 동물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민원인이 알려준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주택가 골목에서 보고서의 내용과 똑같은 기묘한 한 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눈에 비친 흥국이의 모습은 전설 속 동물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참했습니다. 깡마른 몸, 듬성듬성 빠진 털,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절망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 김 씨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포획망을 손에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동물을 자극하지 않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거리를 좁혀나갔습니다. 이리 와, 아가. 괜찮아. 아저씨가 도와주려는 거야. 하지만 흥국이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김 씨의 손에 들린 길고 차가운 금속 막대와 그물망, 그리고 그의 몸에서 풍기는 미세한 소독약 냄새와 다른 동물들의 냄새. 그 모든 것이 흥국이의 본능에 최고 등급의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흥국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절대 잡히지 않겠다. 뚜비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의 눈빛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김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오는 순간 흥국이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업힌 뚜비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의 뒷골목은 순식간에 좁고 쫓기는 추격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이놈 서지 못해. 김 씨 역시 베테랑답게 집요하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흥국이는 본능적인 지략을 발휘했습니다. 좁고 복잡한 골목길만 골라 달렸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상점의 천막 밑으로 숨거나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빠져나가며 추격을 따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노련했습니다. 그는 흥국이의 예상 도주로를 미리 파악하고 차를 이용해 길을 막아서는 등 점점 더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낮은 담벼락을 뛰어넘어 운동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의 잡힐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김 씨가 던진 그물망이 꼬리끝을 스치고 지나갔을 때 흥국이와 뚜비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어요. 쉴 새 없는 도주에 흥국이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뚜비 역시 흔들리는 등 위에서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며 기력을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도망치던 흥국이의 눈에 철근과 시멘트 더미만 앙상하게 남은 재개발 지역에 버려진 공사 현장이 들어왔습니다. 저곳이라면 숨을 곳이 많을 것이라 판단한 흥국이는 망설임 없이 철조망의 구멍을 통해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위험하고 복잡한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흥국이는 뚜비를 업은 채 녹슨 철근과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가며 건물 지하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김 씨가 헉헉거리며 공사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 안으로 들어왔지만 복잡한 구조물과 어둠 때문에 더 이상 추적하기는 어려웠어요. 독한 놈들 같으니라고 김 씨는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결국 오늘은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이 구역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 판단한 그는 내일 다시 오겠다 다짐하며 차를 돌렸습니다. 김 씨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세상이 다시 고요해진 뒤에야 흥국이는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았습니다. 그는 뚜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자리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추격자의 존재가 남긴 심리적인 상처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단순히 무심하고 냉정한 곳이 아니라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분리시키려는 적의를 가진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닌 쫓기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어두운 지하 공간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린 채 흥국이는 뚜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세상에 과연 우리 둘이 함께 기댈 수 있는 안전한 곳이란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출구 없는 절망감이 두 작은 생명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흥국이와 뚜비가 공사장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절망적인 하룻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아주 작은 기적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씨앗을 틔운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것은 사진 동아리 활동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고등학생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낡고 오래된 동네의 풍경을 필름 카메라에 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해가 뉘엿뉘엿 지는 골목길의 빛과 그림자를 포착하기 위해 낡은 담벼락에 기대어 셔터 누를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지훈의 뷰파인더 안으로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깡마른 개 한 마리가 제 등 위에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업은 채 위태로운 걸음으로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그들의 실루엣을 감싸며 마치 한 폭의 비현실적인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개의 발걸음과 그런 개의 등 위에서 마지막 남은 세상을 의지하듯 꼭 붙어있는 고양이의 모습. 그 모습은 단순히 동물의 생존 본능을 넘어선 어떤 숭고하고도 애처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순간의 빛과 감정이 한 장의 필름 위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그날 찍은 사진을 현상하고는 한참 동안이나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이상한 힘을 가진 사진이었어요. 그는 이 사진을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름 모를 두 생명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그래서 누군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활동하는 온라인 사진 커뮤니티에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우정이라는 제목 아래 자신이 그들을 목격했을 때의 상황과 느낌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해질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지훈의 글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요. 처음에는 몇몇 회원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는 수준이었지만 누군가 그 게시물을 대형 유머 사이트와 SNS 페이지로 퍼나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사진은 그야말로 바이럴이라는 이름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이로운 장면에 감탄했고 그 안에 담긴 슬픈 사연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포토샵 아니야? 진짜라고? 라며 의심하던 사람들은
지훈이 올린 다른 각도의 사진들과 진솔한 목격담에 인해 숙연해졌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그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발 누가 이 아이들 좀 찾아주세요. 내가 다 눈물이 나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강아지는 진정한 기사다. 사람들은 개에게 기사, 고양이에게는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유기동물을 넘어 그들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의 상징,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의 폭발적인 반응은 곧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몇몇 인터넷 언론사를 시작으로 공중파 방송국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제작진까지 이 기적의 우정을 취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취재는 방송국의 젊고 열정적인 박 기자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사진 한 장에 담긴 진실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두 생명의 역사를 추적해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 기자는 가장 먼저 사진을 찍은 지훈 학생을 만났습니다. 지훈에게서 사진을 찍은 장소와 시간을 특정한 그녀는 그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분식집을 운영하는 민선의 가족을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취재를 거부하던 민서의 아버지는 박 기자의 끈질긴 설득과 이미 인터넷에 퍼진 사진을 본 뒤 죄책감에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매정하게 쫓아냈던 사실을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민서는 울면서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꼈는지, 고양이가 얼마나 아파 보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도와주지 못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털어놓았어요. 박 기자는 이 모든 증언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찾아간 곳은 유기동물 보호소였습니다. 혹시나 비슷한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결정적인 조각을 찾아냅니다. 바로 그들을 추격했던 베테랑 직원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규정상 말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지만 박 기자가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겪었던 추격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영리하고 서로를 아끼는 녀석들은 처음 봤습니다. 분명 잡아서 보호하는 게 제 일인데 그게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잡아가도 좋으니 제발 등 위에 고양이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김 씨의 목소리에는 존경심마저 묻어 있었습니다. 박 기자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요한 취재는 마침내 이야기의 시작점, 비극의 근원이었던 할머니의 사고 소식까지 가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를 통해 몇 달 전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노인 교통사고 기록을 확인했고,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것이 바로 진돗개와 고양이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흥국이와 뚜비는 단순한 유기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전부였던 할머니와 어미를 잃고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 생존해온 비극의 생존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미담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대한 서사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사가 방송 전파를 타는 순간 흥국이와 뚜비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정작 이야기의 주인공인 흥국이와 뚜비는 여전히 공사장의 어두운 지하에서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며 서로의 차가운 몸을 부비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의 숨막히는 밤이 계속될수록
뚜비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덧난 상처에서는 고름이 흘렀고 고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뚜비는 흥국이가 가져다주는 음식조차 입에 대지 못하고 그저 얕고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어요. 몸은 종이장처럼 가벼워졌고 한때 호기심으로 반짝이던 눈은 초점을 잃고 흐릿해져만 갔습니다. 흥국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뚜비가 정말로 자신의 등 위에서 영원히 잠들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하야다 몸을 닦아주고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음식을 잘게 씹어 입 앞에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뚜비의 생명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이전보다 훨씬 더 짙고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야 했어요. 흥국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쫓던 추격자, 김 씨의 모습과 그가 타고 왔던 차, 그리고 그에게서 나던 소독약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던 온기, 민서가 건네주던 음식과 따뜻한 눈빛도 함께 떠올랐어요. 인간은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는 짧은 생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흥국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거의 의식이 없는 뚜비를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을 다루듯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사장의 어둠을 벗어나 다시 한번 도시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그의 코에 아주 독특한 냄새가 꽂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다른 동물들의 냄새, 그리고 인간의 냄새가 뒤섞인 곳. 흥국이는 본능적으로 그곳이 자신들이 가야 할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읍내에서 가장 큰 동물병원이었습니다. 흥국이는 동물병원 유리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힘을 다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서러운 목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와우, 와우.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달라는 애원이었고 죽어가는 내 친구를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병원 안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수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깡마른 개 한 마리가 축 늘어진 고양이를 업은 채 마치 사람처럼 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병원에서 진료를 막 끝내고 나오려던 한 젊은 수의사, 최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어젯밤 TV를 통해 기적의 우정이라는 제목의 예고편을 본 참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긴급 편성한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에 흥국이하고 뚜비 아니에요? 최 원장이 놀라 소리치며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두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며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대는 그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유기동물 보호소의 차량이었고 다른 한 대는 특종의 냄새를 맡고 달려온 방송국 취재 차량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보호소 직원 김 씨는 흥국이를 발견하고 포획망을 고쳐 잡았습니다. 원장님 비켜주십시오. 규정대로 저희가 보호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 원장은 단호하게 흥국이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아이 상태 보이지 않으세요?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쇼크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구조가 아니라 살인 행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광경은 방송국 카메라를 통해 전국의 생방송으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절박하게 짖는 흥국이와 축 늘어진 뚜비, 그리고 그들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수의사와 공무원의 모습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김 씨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법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 보호소로 인계한 뒤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 원장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목숨을 잃을 겁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의 일촉즉발의 상황. 모든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를 숙연하게 만든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던 흥국이가 짖는 것을 멈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지막 힘을 다해 뚜비를 자신의 등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뚜비를 자신의 앞이 아닌 자신을 막아서고 있는 최 원장의 발치 뒤편에 가만히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라면 내 친구를 맡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자신은 다시 앞으로 나와 포획망을 든 김 씨와 최 원장 사이에 버티고 섰습니다. 더 이상 으르렁거리거나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슬픈 눈으로 최 원장을 한 번, 그리고 카메라를 한 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발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 그 눈빛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호소력이 되어 브라운관을 넘어 모든 사람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손에 든 포획망을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전화가 시청과 방송국에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 둘을 갈라놓지 말아달라고 수의사에게 치료를 맡겨달라는 항의와 청원이었습니다. 거대한 여론의 힘 앞에서 딱딱한 규정과 절차는 힘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고개를 숙였고 최 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뚜비를 안아들고 병원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흥국이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운명의 교차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모여 기적의 문을 열어젖힌 순간이었습니다. 동물병원 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최 원장의 지휘 아래 간호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뚜비의 응급수술을 준비했습니다. 뚜비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부러진 뼈는 이미 잘못된 형태로 아물기 시작하고 있었고 감염된 상처는 폐혈증으로 번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어요. 최 원장은 생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쿵. 수술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흥국이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문 바로 앞에 꼼짝도 않고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망부석처럼. 간호사가 물과 사료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굳게 닫힌 저 차가운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의료기기 소리, 사람들의 분주한 목소리에 그는 귀를 쫑긋 세웠다가 이내 불안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2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방송을 보고 달려온 몇몇 시민들과 후속 취재를 위한 기자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흥국이의 신성한 기다림을 방해하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수술실 안의 작은 생명과 문 밖에서 그 생명을 기다리는 또 다른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최 원장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 순간 미동도 않던 흥국이가 벌떡 일어나 최 원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애타게 꼬리를 쳤습니다. 뚜비는 내 친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눈빛은 그렇게 묻고 있었어요. 최 원장은 피곤한 얼굴 위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흥국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흥국아 걱정 마. 뚜비 아주 힘든 수술이었지만 잘 버텨줬어. 이제 괜찮을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흥국이는 마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듯 길고 애처로운 하울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울음이었고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뚜비는 며칠 동안 산소 공급을 받으며 입원실에서 회복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흥국이는 단 한순간도 그 입원실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뚜비의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고 밤에는 그 문에 등을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며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에는 이름 모를 시민들이 보내온 사료와 간식, 장난감, 그리고 후원금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보낸다며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 모든 온정을 흥국이와 뚜비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동물들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심한 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입양 문의가 쇄도했지만 이들을 함께 받아줄 수 있고 또 그들의 깊은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녀는 흥국이와 뚜비를 자신의 가족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뚜비가 태어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상쾌하고 희망에 차 있는 듯 했습니다. 최 원장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뚜비의 상태를 살폈고 흥국이는 아침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입원실 문 앞을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최 원장이 뚜비를 담은 이동장을 들고 나왔을 때 흥국이는 마치 그 의미를 전부 이해한다는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기쁨의 낑낑거림을 터뜨렸습니다. 뚜비의 뒷다리에는 아직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최 원장은 평생 조금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훈장처럼 상처가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최 원장은 흥국이와 뚜비를 자신의 차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를 뒤로한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흥국이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이동장 안에 있는 뚜비를 확인하며 부드럽게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거야. 그의 모든 몸짓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접어들수록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매캐한 배기가스와 소음 대신 신선한 흙냄새와 푸른 나뭇잎의 향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언덕 위에 자리한 넓은 잔디 마당과 하얀 울타리가 있는 예쁜 주택이었습니다. 바로 최 원장의 집, 그리고 이제는 흥국이와 뚜비의 영원한 집이 될 곳이었지요. 차의 시동이 꺼지고 세상이 고요해지자 그 정적을 깨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원장은 미소를 머금고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흥국이는 잠시 낯선 장소 앞에서 망설였지만 이내 땅을 딛고 내려서서 새로운 세상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잔디밭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인 이동장의 문이 열리자
뚜비가 작은 머리를 내밀고 밖을 살폈습니다. 뚜비는 절뚝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처음으로 부드럽고 푹신한 잔디를 밟았습니다. 아스팔트의 차갑고 딱딱한 감촉, 흙과 먼지로 뒤덮인 차가운 바닥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땅의 감촉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잠시 머뭇거리던 둘은 이내 그곳이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향긋한 풀냄새와 이름 모를 꽃향기. 모든 것이 평화롭고 다정했어요. 최 원장은 그저 집 현관 계단에 조용히 앉아 두 아이가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모습을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며칠 동안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울타리에 구멍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흥국이는 가장 먼저 늠름하게 마당 순찰에 나섰습니다. 넓은 마당의 경계를 따라 구석구석 뛰어다니며 자신의 영역임을 알렸고 커다란 나무 기둥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거나 데크 아래 그늘의 시원함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뚜비의 탐험은 조금 더 조심스럽고 우아했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사뿐사뿐 걸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꽃잎을 앞발로 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제 앞을 기어가는 무당벌레를 한참 동안 신기하게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도 추위도 매정한 시선도 쫓기는 공포도 없는 완벽한 평화와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최 원장이 마련해준 푹신한 쿠션 위에서 생애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녹음이 짙은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흥국이와 뚜비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했던 흥국이는 규칙적인 식사와 넘치는 사랑 속에서 살이 올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털을 가진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진돗개의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길 위에서의 불안과 경계심 대신 자신감과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뚜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푸석하던 털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졌고 몸집도 제법 커져 이제는 어엿한 숙녀 고양이의 자태를 뽐냈습니다. 뒷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해 가끔 절뚝거렸지만 마당의 낮은 담벼락을 뛰어오르거나 나비를 쫓아 전력 질주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함 대신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여유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최 원장의 기상소리에 맞춰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낮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함께 낮잠을 자거나 장난을 치고 저녁이면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최 원장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행복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뚜비는 생존을 위해 흥국이의 등에 올라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습관 하나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높고 햇살이 따사로운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의 커다란 감나무 아래 흥국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늘진 자리에 누워 평화롭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뚜비가 사뿐사뿐 다가왔습니다. 뚜비는 잠든 흥국이의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비비고는 나지막이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어요. 잠결에 그 소리를 들은 흥국이는 한쪽 눈을 슬며시 떴다가 이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나직하게 끙 소리를 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허락이 떨어지자 뚜비는 익숙하고도 능숙한 몸짓으로 흥국이의 등 위로 가볍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편안한 자세, 흥국이의 어깨 뒤 움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몸을 동그랗게 말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박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그 치열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흥국이의 등에서 전해져 오는 규칙적인 심장박동과 편안한 숨소리는 뚜비에게 세상 그 어떤 자장가보다도 달콤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흥국이 역시 그런 뚜비의 가볍고 따뜻한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더욱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비극적인 사랑에서 시작되었던 이름 없는 두 생명의 이야기는 온 세상을 울린 기적 같은 우정을 거쳐 마침내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며 할머니가 남겼던 마지막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닿아 이루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생명은 서로의 등과 품에 기댄 채 앞으로 함께 맞이할 수많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꿈꾸며 고요하고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 위로 황금빛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